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일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제 열린 마지막 TV 토론에서도 대장동 의혹을 두고서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가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 대장동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적극 공세에 나섰는데요. 최창현 용인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대표가 오늘 대선주자들과 함께 대장동 의혹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의 이제 첫 장외 투쟁을 시작한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야당으로서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여당은 뭐 특검을 받을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예. 지금 현 단계에서는 네네. 앞으로도 특검을 이제 수용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일단 예. 특검법으로 간다면은 여당의 의석이 이제 압도적이기 때문에 네네. 불가능한 얘기죠. 단지 법무부 장관이 결심을 하면 상설 특검이 있기 때문에 네.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현재로 볼 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결심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예. 야당으로서는 지금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고 이 대장동 이 고발 대장동 특혜 사건이 의혹 사건이 계속 나오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뭔가 여론에 대한 환기 이런 게 잘 안 된다고 판단하는 거죠, 야당은.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여전히 견고하고 막 이런 측면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장애 투쟁 안 할 수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렇게 목에 이렇게 표말을 이렇게 들고서 그리고 청와대까지 저렇게 도보 행진을 한다는 겁니다. 네. 저런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런 행동 자체보다도 국민들에게 알리는 하나의 방법이죠. 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회에서 얘기한다든지 뭐 언론을 통해서 얘기한다는 게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어떤 그 시위의 방법이겠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뭐 집단적인 시위를 하기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당 대표가 나서면서 대선 주자들하고 여론전을 편다고 하셨는데 국민 여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글쎄요, 지금 뭐 이미 얘기가 많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진영으로 갈라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여론도 말이죠. 어떤 그 유권자들 시민들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나오는 여러 팩트 중에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쪽 자꾸만 이게 형성되는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당 대표가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보여준다면 어느 정도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1회나 2회 정도, 1, 2회 정도로 가지고 이게 완전히 야당이 바라는 대로 판이 짜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여당은 특검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이 지금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특검은 정치 공방을 위한 국민의힘의 노림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야당은 계속해서 특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뭔가 좀 미진하다, 신뢰가 안 간다라는 여론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어제 국감에서 경찰은 인정을 좀 했어요. 수사가 좀 늦었다라는 이런 여당 의원도 그 질문을 하던데 경찰청에게 검찰 수사도 이 휴대폰 유동규 전 본부장 압수수색할 때 휴대폰 확보 못한 거라든지 휴대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죠. 행방도 모르고 있고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볼 때 뭔가 지금 수사가 신뢰를 못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저는 그래서 이게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계속 이 사안이 이렇게 확대되고 고구마주기처럼 뭔가 나오는데 계속 여당이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있을까? 과거 2007년도에는 그 당시 이명박 그 후보 BBK 특검을 받았잖아요. 그때는 또 왜 받았습니까? 그럼 그때 민주당과 지금의 이제 공수가 바뀌어 있는 건데 전 그래서 이 특검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능은 아니라 하더라도 특검을 못 받을 이유도 없을 것 같아요. 정쟁화된다고 그러는데 이미 정쟁화되고 있어요. 그러면서부터 전 특검에 대해서도 좀 여당이 좀 방향을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장동 의혹을 두고서 여야가 사활을 건 공방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 내용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선거를 임박하고 국민의 여론에 빌려서 수사를 하면서 더 큰 오명을 낳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우리 당이 제안하는 특검을 받아서 명명백백하게 잘잘못을 가려내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서 출발해서 청와대까지 도보로 이동하면서 국민들에게 특검법의 당위성을 알리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을 묻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런 지지부진한 수사에 부당함을 알릴 것입니다. 이 도보 행진은 지금까지 들어봤는데 도보 투쟁은 또 처음입니다. 걷기 좋은 가을날에 도보 투쟁을 하든 말든 야당의 선택이게 자유겠지만 하늘도 아침부터 비를 뿌리는 걸 보니 동의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엉뚱한 곳에 힘 빼지 말고 제발 제19나 간수 잘하고 수사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네, 민주당은 확고합니다. 국감기간 중에 장애투쟁에 나서는 것을 두고서 지금 물타기 쇼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검 요구는 계속 시간 끌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 여당의 지금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물타기라고 서로 이제 주장하는 것 같은데 네.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지금 여당은 주장하고 있는 거고 예. 야당은 이재명 게이트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혀 관점이 달라요. 게다가 아닌 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관련된 인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여당 인사들보다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어느 쪽의 프레임으로 보기보다는 이 사건이 여러 가지 지금 뭐 의혹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뭐 유동규 씨는 구속이 됐고 뇌물 배임 혐의로 이제 구속영장에 적시가 됐던 것이고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건 뭐 이재명 게이트다, 뭐 국민의힘 게이트다, 뭐 국민의힘 인사가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물타기다 이렇게 볼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뭐 대선과 관련 안 지을 수가 없다 하더라도 현재 그 대선 주자들은 워낙 국민적 의혹이 커졌어요 이제. 이 상황이라면 저는 이거를 계속 무슨 프레임 대 프레임으로 갈 건 아니다 이제는. 그 여도 야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우리 시민들도 유권자들도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는 측면이 없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선과 좀 관련 있지 말고 정말 이 진상이 무엇인가를 파내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자꾸 여야가 상대방을 공방하는 데만 그리고 공격하는 데만 머물러서는 결국은 진실이 무엇으로 밝혀질지 모르겠으나 일단 특검이라든지 모든 걸 동원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검찰 수사가 정 이제 못 믿게 된다면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만약에 특검이라는 제도가 이럴 때 동원이 안 된다면 특검은 왜 존재할까요? 그런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대한 사건에 특검이 도입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실체를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여야가 정치적 공방에 앞서서 먼저 실체를 밝히는데 지혜를 모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위반 혐의로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이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불기소하기로 했네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좀 너무 많아요 지금. 특히 지금 아까 대장동 그 사건 얘기하다 이제 이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여야가 얼마나 고발 사건이 많아요. 선거 때마다 이러는데 원래 정치라는 게 사법 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정치 해결하는 거예요. 사건이 26건이나 됐네요.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 정치가 그 정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전부 사법 영역으로 갖고 가고 있는데 저런 면에서 볼 때 아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게 아닌가. 사법의 영역으로 가고 있다. 정치가. 정치인들 중에 법조인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 중에서 법조인이 많은데 그 정치적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조정을 해소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부 사법으로 하고 그 정치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청와대가 어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입장을 냈어요. 다른 해석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도 이 입장에 대해서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이제 청와대가 또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그냥 부동산 관련된 것이라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는데 청와대도 좀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차라리 철저하게 수사해라. 제가 어느 보도를 보니까 철저하게 수사해라라는 메시지를 내려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들의 반대로 이제 그 표현이 완화됐다 뭐 이런 표현도 하던데 어떤 일각의 보도 보면은 그리고 이거는 청와대가 발표한 게 아니라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과정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당히 표현을 아끼다가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쭉 말씀 나누는 것처럼 이 사건이 중대하다라는 거예요. 이 진상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와대는. 단지 이제 경선 국면이고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한다는 그런 오해 때문에 자꾸 말을 아끼는 것 같은데 청와대도 이 사건은 너무 여야 가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좀 밝히는 이런 입장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 이 같은 입장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측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청와대가 지금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건 큰 사건이 벌어지면 늘 쓰는 그런 표현이어서 특별한 의미가 담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희망사항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프레임을 몰고 가고 싶은 쪽의 의견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청와대 관계자 발
입장이 엄중하게 생각하며 지켜보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 측은 청와대가 늘 쓰는 표현이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자, 누구 해석이 더 맞아 보입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이게 예. 늘 쓰는 표현입니까? 청와대가 항상 무슨 사건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아무리 이재명 지사 캠프에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예. 뭐 당연하겠죠. 어떤 면에서 볼 때 어떻게든 뭐 사건을 좀 확대되지 않게 하려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 사건의 그 성격이라든지 예, 이런 예. 거를 어떤 특정 캠프나 특정 진영, 특정 정당에 속해 있기 이전에 네. 대한민국의 국민의 대표 아니에요, 국회의원. 예, 예. 적어도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엄정하게 쓰고 있다라는 게 늘 하는 표현이다. 그럼 청와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임기 말이지만 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예. 이낙연 전 대표도 이낙연 후보도 너무 표현이 예. 어떤 확실한 주장이 없어요. 예.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액면 그대로 뭐냐고 묻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이건 잘못됐다라고 철저히 수사라고 왜 얘기 못하냐라고 청와대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좀 더 직접적인 표현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라고 예. 메시지가 분명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를 알긴 알겠는데 네. 이낙연 후보가 이번 경선 전반에 걸쳐서 이번 대장동 이 의혹 사건에 대해서 이런 어떤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 나중에 또 훗날 어떠한 뭐 이제 민주당 내에서 다른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그런 심모 원리인지 모르겠으나 예. 저도 정치인의 발언치고는 대단히 맥이 빠진 편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좀 더 그럼 자세히 볼까요? 어제 열린 더불어민주당 마지막 경선 토론에서도 자,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직접 맞붙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좀 놀랐습니다. 국민의 분노와 상실감 앞에서 호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재명 시장이 그래도 저 국민의힘의 저 극렬한 방해를 뚫고 그 제도적 한계 그 위에서도 그래도 5천억이라도 환수했다. 이렇게 노력하는 단체장이 어디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일했었던 분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좀 사과인지 아닌지 모르게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때는 집값이 떨어져서 난리일 때입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총리 하시는 동안에 집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본인의 잘못 인정하시고 계신데 그것 때문에 개발업자들 이익이 3, 4천억씩 늘어난 거예요. 2015년 메르스 당시에 이재명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셨죠? 이렇게 썼어요, SNS에. 저는 병원장을 야단치거나 보건소장에게 떠넘기지 않고 100% 제가 다 책임집니다. 제가 성남시 최종 책임자이니까요. 이번 것하고 좀 다르지 않는가. 총리 하실 때 그 휴하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납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총리님께서도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재명 후보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훨씬 더 깊게 사과를 드렸고요. 저는 경도 네, 사건 보니까 잠깐만요. 전혀 제가 안 다른 그런데요. 분한테 좀. 자,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재명 지사도 막 반격을 했어요. 이낙연 전 대표 총리 시절에 집값이 폭등하지 않았냐. 그리고 이 전 대표가 총리 또 지사하던 시절에도 사고가 있지 않았냐 하면서 역공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 지지율이나 또 경선 결과를 보면 흔들리지 않아요? 이재명 지사의 지지층 지지율이요? 어떤 이유 때문에 보십니까? 보통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많이들 해석하던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논리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여러 사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인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예. 뭐 저기 굳이 얘기 안 해도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예. 수령 이런 것들 예.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 유권자들이 이거 이쪽에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국민의힘도 상당히 그야말로 토건 비리 세력이었구나. 그렇군요. 그런 예. 인식도 많이 확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대선이 점점 가까이 오고 그러니까 중도층보다도 이 양쪽의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네. 저도 그 말을 안 쓸 수가 없는데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걸 보겠다. 우리가 재작년에 2019년도에도 조국 사태 때 그걸 많이 경험했던 거 아니에요? 예. 광화문하고 서초동에서 완전히 같은 시민들인데 같은 국민인데 완전히 생각이 다른. 아마 그런 쪽의 진영 대결 양상으로 가는 것 같다. 지금 그러다 예. 보니까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흔들리지 않고 예. 더 결집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예. 알겠습니다. 어제 저녁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5차 TV 토론회가 열렸었는데요. 자, 어제 토론에서도 윤 전 총장 손바닥에 적혔던 이 왕자 논란, 또 홍준표 의원의 거친 발언 등이 논란이 됐습니다.
자, TV 토론 주요 발언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네, 가볍게 시작하겠습니다. 왕자 부적 그 문제가 홍콩 외신에도 오늘 보도가 됐어요. 국제적 남식입니다. 이 잘못한 거죠? 제가 뭐 좀 그리고 국민들께 하여튼 송구가 오늘은 부적 없죠? 오늘요? 예. 그게 부적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제가 알겠습니다. 손바닥에 그러고 다녔겠습니까? 여야의 빅4 중에서 비호감도가 가장 높아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비호감도가 낮은 우리 홍 후보님한테 좀 배워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장 당원이 많이 들어와 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근데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되면 진위가 왜곡됐다는 말씀하신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위가 왜곡됐다는 거로 받아들이셨다면은 그것도 좀 유감인데 본선에서 우리 당을 찍지 않을 그럴 사람들이 실제 들어와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SNS나 인터넷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 친여 성향의 커뮤니티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좀 홍 후보님 자기 절제력을 좀 많이 잃으셨더라고요. 전 네. 좋아지셨는 줄 알았는데 막말병이 다시 도지신 것 같고 네. 막 경쟁 후보도 제가 입에 차마 옮기기도 힘들어요. 뭐 네. 지을 니을 하던 놈이다. 네. 조 패고 싶을 정도다. 하태경 4강에서 반드시 떨어뜨려 달라고 네. 노골적으로 저를 비방하시지 않나. 네. 이거 있잖아요. 공직선거법 251조 후보자 비방죄입니다. 제가 하태경 후보를 지목해서 이야기한 바는 없습니다. 특정해서. 막말을 하셨네요. 아니, 그 한 거는 하태경 후보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또 거짓말 하신 거예요. 두 번째, 하태경 후보를 갖다가 4강 때는 좀 정리해달라 이 소리는 했어요. 도대체 토론을 하려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네, 자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요거 하기 전에 예. 경제 관련된 토론회는 상당히 그 활성화가 돼 있더라고요. 아, 그랬습니까? 기존 토론회보다 예, 제가 다 봤는데 근데 화면에 이것만 나왔는데 네. 일단 윤석열 후보가 좀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이 홍 후보한테 그 많이 배워야 되겠다. 비호감도가 낮은 홍 후보 이런 것들. 일단 어제는 이 지금 주도권 토론이잖아요. 이게 이 주도권 토론에서 서로 물어보고 막 이런 거거든요. 이 윤석열 후보에게 집중이 많이 됐어요. 당연히 이제 상당히 지지율이 앞서가니까 하는 건데 왕자 위장당원이에요. 어제 얘기 핵심은. 그리고 이제 그 역술 아니냐 주술 아니냐 그 왕자가 이게 꽤 오래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러 지적들이 있습니다만 캠프에서 해명이 너무 엇갈렸다.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손을 씻었는데 손가락만 씻어가지고 손바닥을 미처 못 씻었다. 이런 게 잘 와닿지 않거든요. 그런 해명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걸 하더라도 후보하고 직접 소통을 해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할머니가 계속 같은 3번 이제 왕자가 보였으니까 같은 시간에 기다렸다 했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믿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진상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윤석열 후보만이 아는 건데 아무튼 이게 이번에 윤 후보에게는 어느 정도는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요. 정의당의 대선 후보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당원 투표를 했고 지금 이제 잘 아시는 심상정 의원, 또 이정미 전 대표, 그리고 김윤기 전 부대표, 황순신 전 위원장 이렇게 4명이 출마를 했다고 하는데 잠시 뒤 경선 결과가 발표되면 현장을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4강 진출자가 8일 날 가려지잖아요. 네, 그렇죠. 네. 누가 될 것 같습니까? 4강에 누가 오를 것 같습니까? 현재 뭐 2강 1중, 2강 1중이 이제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전 의원. 뭐 저는 일단은 뭐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3명이 유력한 것으로 나오고요. 4명, 네 번째 누가 될 것이냐? 4번째 원희룡, 하태경, 안상수, 황교안 또 한 분이 누군가요? 최재형. 5분 중에서 한 분이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굳이 분류한다면은 원희룡, 하태경 이런 분들은 이제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이 좀 개혁 보수적인 성향이 있는 그런 후보들이고 황교안, 최재형, 안상수 이런 분들은 조금 이제 이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보수적인. 굳이 나눈다면 그런 거라서 아까 전자의 그 군이 될지 원희룡, 하태경에서 한 명이 될지 아니면은 황교안, 최재형, 안상수 중에서 한 명이 될지가 관심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4강으로 압축할 때는 당심이 30%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30%죠. 1차에서는 20%였는데 저는 늘어나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
11월 5일인가요? 최종 경선이. 네. 그때는 이제 50대 50이에요. 당원 투표가 이제 여론조사 50대 50. 예. 전부 당원 투표가 늘어나는 거예요. 당원 투표가 조금 늘어나면 윤석열 후보한테는 유리할 텐데, 어쨌든 네 번째 누가 되냐 이건데. 예. 글쎄요, 저는 개혁적인 후보들에게 표를 몰아주면서 4위로 하면 좀 토론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당원들이. 그래서 굳이 물어보시니까 네. 전자군과 후자군에서 전자군이 될 확률이 좀 높다. 뭐 저희 예상입니다. 이거. 예측이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일 결과 나오면 한번 또 해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열 용인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